그래, 앤이었다. 앤이라서 다행이었다. 그런 너라서, 너를 좋아한 나라서. 13살에 처음 만난 죽은 깨 빼빼 마른 빨강머리 앤. 3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앤은 여전히 저의 사랑스러운 소울메이트이자 다정한 스승입니다. 10대, 20대, 30대를 지나 40대가 되는 동안 힘겹게 찾아 헤맨 삶의 많은 지혜와 진리들이 어린 시절 처음 만난 빨강머리 앤 안에 이미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빨강머리 앤을 주저없이 제 인생의 바이블로 꼽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 들고 온 책은 배경옥 작가님의 안녕 나의 빨강머리 앤인데요. 작년에 소개했었던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그 두 번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작인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은 추억 속 명작 애니메이션 빨강머리 앤의 이야기를 웃음과 위로의 메시지로 되살려낸 이야기였는데요. 이번 책 안녕 나의 빨강머리 앤은 초록색 지붕집에 오기 전 앤의 어린 시절을 다룬 작품 안녕 앤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던 앤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그 시절의 인연들이 새롭게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모르던 더 가혹한 상황 속에서도 앤은 한결같은 명랑한 목소리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세상에 다 좋기만 한 것이 없듯이 세상에 다 나쁘기만 한 것도 없다고.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희망의 샘은 솟아난다고. 이미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서툰 우리에게 어린 앤이 전하는 위로. 안녕 나의 빨강머리 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들어가는 말. 나의 슬픔까지 안아주는 친구 빨강머리 앤을 다시 만나다. 내 맘대로 되는 것 하나 없던 날, 다친 곳을 한 번 더 크게 다친 날, 다시 빨강머리 앤을 만났다.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나를 내 안에 작은 아이가 끌어안으며 말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배우며 자라는 중이라고.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선 원망하는 일이다. 그러나 고통과 상실에 관한 많은 책을 읽고 쓰며 내가 알게 된 건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깨진 잔 속의 물은 엎질러졌다. 쏟아진 물 앞에서 울음을 터뜨린들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직접 깨진 잔을 치우고 쏟아진 물을 닦는 것뿐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해결책은 내 밖의 과거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있을 뿐이다. 그걸 믿어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유일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 컵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깨진 컵을 주워 담고 쏟아진 물을 닦는 지금이 없는 한 미래는 허상일 뿐이라는 걸 아는 일이다. 낙천성은 운 좋게 타고나는 것이지만 낙관성은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 애초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낙천성이 아니라 스트레스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낙관성. 우리가 평생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은 그것이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매 순간 살아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린 앤이 내게 온몸으로 보여준 진실이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이름을 붙이는 그 여린 손길이 속삭이던 진실 말이다. 이 어린 현인을 보며 다짐했다. 그러니 많은 것을 가지고 크게 외치는 걸 지혜라 불러서는 안 된다고.
초록색 지붕집에 오기 전 빨래를 마르게 하는 바람에게도 제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던 이 작은 아이의 얘기를 더 듣고 싶다고 생각한 건 힘겨웠던 과거가 지금의 앤에게는 트라우마가 아닌 강한 동기가 될 것이라는 걸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위안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일에 가깝다. 공기처럼 늘 내 곁에 머물러 있지만 사라진 후에야 기억하는 많은 것들이 그렇다. 내 어둠을 잠재워줄 존재는 그러므로 이미 내가 아는 것들, 내 안에 존재했던 것들이다. 이제 나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 라일리의 상상 친구 빙봉처럼 세상엔 기쁨만 넘치는 것이 아닌 슬픔도 함께 있으며 나의 슬픔이 옛 친구를 다시 불러 모은다는 걸 알만한 나이에 다다랐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다. 슬픔이 끝나는 건 슬픔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내 눈물을 닦아줄 친구가 옆에 있을 때뿐이라는 걸. 이 책을 읽는 일이 앤이 우리에게 그런 친구였다는 걸 다시 발견하는 일이었으면 한다. 5분 후의 삶. 앤처럼 고아이고 어쩐지 생김새까지 비슷한 주디. 진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에서 주디는 말한다. 아저씨, 저는 행복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그것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을 최대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저는 작은 행복을 많이 쌓을 거예요. 이 문장은 내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은 감정이라서 우리의 생각처럼 저축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크게 실망했다. 행복도 잠도 저축이 가능해서 로또에 당첨되거나 주말에 몰아자면 과거의 우울과 피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행복이 지속되거나 쉽게 저축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일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적정선을 넘어가면 더 이상 증폭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복의 평균값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이 크기가 아닌 빈도라는 명제를 끌어낼 수 있다. 큰 행복을 기다리느라 자잘한 행복을 놓쳐선 절대 안 되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경험을 사는데 돈을 쓰고 불행한 사람은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쓴다고들 하지 않는가. 72년에 걸친 하버드 대학교 인생 관찰 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은 행복의 비밀이란 책이 있다. 그랜트 연구로 알려진 이 보고서는 1937년에 시작돼 하버드 입학생들의 72년 인생을 추적했다. 연구는 우울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이라도 어떤 장년기를 보내느냐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입증했다.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저자는 방어 기제를 꼽고 있다. 같은 일을 겪고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건 방어 기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에 웃어넘기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어떤 사람은 외면한다. 책에 의하면 유머나 인내심 같은 방어 기제는 사람을 끌어당긴다. 한편 자기 회피나 투사, 왜곡 같은 미성숙한 방어 기제는 자신에게 순간적인 위안이나 만족을 주지만 타인에게는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어릴 적 나는 엄마에게 말을 안 들으면 망태기 할아버지가 잡으러 올 거란 말을 들으며 컸다. 애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버리겠다는 말을 수시로 들으며 자란다. 망태기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잘 몰랐던 나와 달리 애는
고아원이 어떤 곳인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작고 여린 아이가 느낀 공포와 불안은 압도적이었을 것이다. 착한 아이가 되지 않으면 곧 고아원에 갈지도 모른다는 마음은 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나에게는 이 전제가 내일이라도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사는 불치병 환자의 마음처럼 읽혔다. 그래서 앤이 시간을 잘게 쪼개고 쪼개 아픈 과거나 불안한 미래로부터 달아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로 선택한 게 아닐까 싶다. 실연과 실직 후 1분 1초가 괴로웠던 내게 평생 기억할 만한 말을 해준 건 여러 번 연애를 실패하고 헤어진 애인에게 한밤중 자니? 라는 문자를 수없이 보내야 했던 선배였다. 앞선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둔 그녀는 이런 괴로운 시간들을 당근처럼 토막내 5분 단위로 생각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게 건넸다.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막막하고 괴롭잖아. 근데 그 하루를 1시간, 30분, 아니 5분으로 쪼개면 그나마 괜찮게 느껴져. 5분을 견디면 5분 후의 삶이 조금 나아진다고 믿는 거지. 그리고 5분을 견딘 나를 칭찬하는 거야. 어떤 사람 중에는 숨을 쉬지 않고도 5분을 견디는 사람도 있으니까 5분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 눈시울처럼 붉어지는 노을을, 낮꿈처럼 피어나는 벚꽃을 보며 그 순간에 감사하는 앤의 마음은 틀림없는 자기보호 본능이다. 온 우주가 이 작고 여린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만든 강력한 방어기세다. 불행을 느끼면서 딱 그만큼의 행복을 찾아 균형을 잡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앤에게만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렇지 않다. 나쁜 일이 생겼으니 틀림없는 액땜이라고 믿는 우리의 여린 마음들도 그렇다. 나이가 들수록 내 상처와 불행을 사는 게 그렇지 뭐 라고 일반화해야 견디기 쉬워진다. 타인의 불행을 내 행복의 연료로 지피는 날도 생긴다. 냉소는 가깝고 희망은 너무 멀게 보인다. 하지만 살면서 깨닫는다. 행복과 불행 사이에 다행도 있다는 사실을. 행복을 다행이라 바꿔 말한다고 삶이 무너지진 않는다는 걸. 이제 나도 행복을 괴로움이 없는 상태라 조금씩 바꿔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말이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보통날의 고마움을 기억해야겠다. 앞으로도 여러 번 잊겠지만 잊을 때마다 다시 기억하려 한다. 비우는 것으로 나를 지키다. 봄이 오면 꽃시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꽃을 산다. 단풍보다 늘 꽃이 좋았다. 그런데 법륜 스님의 강연을 듣고 나니 단풍도 참 좋구나 싶었다. 스님은 잘 늙음이 청춘보다 좋을 수 있는 이유를 단풍에 빗대어 말했다. 꽃은 떨어지면 지저분하게 변색되지만 단풍은 길을 융단같이 덮습니다. 책갈피에 넣어 쓸 수도 있고요. 단풍은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해충에 대한 나무의 경고다. 몸에 있는 것을 전부 떨구고 색 전체를 바꾸는 행위에는 엄청난 노고가 따른다. 그러므로 또렷한 가을빛을 내는 나무는 주위의 그 어떤 나무보다 건강하다. 나무의 겨울나기는 먹을 것을 극한까지 비축해 견디는 동물의 그것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진다. 나무는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떨구듯 버리는 것으로 혹독한 겨울 준비를 마친다. 단풍을 노년에 비유하면 생각이 더 풍성해진다. 이를테면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가 많아지는 건 경험이라는 빅데이터가 쌓여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잘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망할 것이라는 자기 체험의 데이터 말이다. 하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 하는 좋은 말은 잔소리일 뿐이다. 이걸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어렵고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자주 노여워하는 것도 사실이다. 자기 성찰이 없다면 꼰대로 가는 지름길이 펼쳐지는 것이다. 가을 단풍을 보며 아름다움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걸 기억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부다. 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 누군가에게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믿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딸기를 기르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봐요. 그 사람은 행복한 기분이 돼서 딸기를 행복한 마음으로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딸기는 아주 맛있어져요. 꽃도 말을 걸고 애정을 듬뿍 쏟으면 예쁘게 피잖아요. 앤의 이 말은 내게 겨울은 추워서 좋고 여름은 더워서 좋습니다. 둘 다 좋아해요. 라는 스님의 말을 연상시켰다. 행복한 기분으로 기른 딸기는 달콤하고 맛있는 딸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딸기를 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저는 행복한 기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나면 언젠가 저에게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내가 배우 시네라를 좋아하게 된 건 그녀가 마음으로 낳은 아이 둘을 사랑으로 키우고 평소 기부를 많이 하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몇 년 전 남편 차인표와 함께 출연한 한 여행 프로그램에서 자궁에 근종이 생겨 자궁 적출을 했다고 고백하는 그녀를 본 후다. 그녀는 원하지 않던 방식으로 자신의 자궁 적출 사실이 기사화됐었다고 말했다. 이에 남편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병원은 물론 관련 기자의 고소까지 언급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반문했다고 했다. 당신 자궁이야? 내 자궁이지.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의 일을 한 거야. 그녀는 누구에게나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유명한 배우가 자궁 적출을 했으니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도리어 위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이다. 여자로서 숨기고 싶었을 자궁 적출 소식이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오르내리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녀는 불행이 아니라 행복 쪽으로 자신을 이토록 고집스럽게 돌려 세울 수 있었을까? 그녀 역시 앤을 좋아하고 앤의 말을 가슴에 간직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사는 동안 어리면 철없어서 나이 들면 말 많아서 싫다고 푸념한 게 몇 번인가. 앤처럼 세상을 보면 지금 이곳이 얼마나 풍요로울까 싶다. 앤은 좋아할 이유부터 찾는다. 나의 불행이 누군가의 다행이 되리라 여기고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 새로이 차오르는 무언가를 상상하는 앤 셜리식 사고법. 앤처럼 말하고 앤처럼 생각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섣불리 위로하지 말 것.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남편을 사고로 잃은 친구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연을 읽었다. 두 아이들을 잠시 친정에 보냈다는 친구의 슬픔에 압도당한 나머지 내내 침묵하다 아무 말도 못한 채 친구의 손만 잡고 있던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어린 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장면은 버트 아저씨의 갑작스런 죽음이었다. 술주정뱅이에 가족을 돌보지 않던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 태어나겠다고 결심한 순간의 죽음이라 그랬고 적어도 앤에게는 아저씨가 끝까지 모질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더 그렇다. 하지만 이 비극 앞에서
남편을 잃은 조애너 아주머니의 슬픔이 가장 컸을 것이다. 젖먹이 아기를 포함한 4명의 남자아이들을 혼자 키워낼 생각을 하면 앤의 슬픔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슬픔에 갇힌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남에게 밧줄을 던져줄 때는 반드시 한쪽 끝을 잡고 있어라.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슬픔에 빠진 이에게 입증할 수 없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예를 들어 누군가 그분은 더 좋은 곳으로 가셨어요 라고 한다면 이때 이 사람은 밧줄의 반대쪽 끝을 잡고 있지 않은 것이다. 걱정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했다면 이 사람 역시 붙잡을 수 없는 밧줄을 던지는 것이다. 반면 밤새도록 휴대전화를 쥐고 있다가 당신 전화번호가 뜨면 언제라도 받을게요. 라고 말해준다면 한결 더 낫다. 이는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다. 신뢰해도 되는 밧줄이다. 슬픔의 위안이라는 책에서 이 말을 발견했을 때 나는 위로하는 법을 몰라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 문장을 읽어주고 싶었다. 슬픔에 빠졌을 땐 말이 정말 중요해진다. 그렇게 평소에 괜찮아가 슬픔 앞에선 무심한 폭력으로 둔갑한다. 힘내라거나 잘 될 거란 말이 그 사람에게 가닿지 못하고 미끄러진다. 위로의 방법을 몰라 무력하게만 느껴질 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시간이 약이에요. 다 지나가요. 괜찮을 거예요. 처럼 상투적이거나 확인할 수 없는 말보다 그를 위해 차를 끓이거나 밀린 집안일을 돕는 게 낫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을 던졌는데 내가 그 밧줄을 단단히 붙잡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익사 직전에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그 밧줄을 붙잡는다 해도 오히려 있는 힘껏 붙잡았기 때문에 더 밑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다. 섣불리 누군가를 위로해 주려는 마음은 불편해진 내 마음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행동일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까지 생각해야 한다. 위로란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모든 행동들의 합이기 때문이다. 버트 아저씨의 죽음으로 앤의 슬픔은 끝나지 않는다. 그 이후에 머물게 된 하몬드 아저씨네 아이들은 무려 8명이었기 때문이다. 일 하나가 풀리면 그보다 더 나쁜 일이 벌어지는 앤 셜리의 법칙. 하지만 똥 싸는 갓난아기와 집안 물건을 죄다 망가뜨리는 아이들이 가득한 그곳에도 앤에게 숨쉴 구멍은 있었다. 책을 빌려오고 안아주던 엘리자 언니와 하몬드 부인의 쌍둥이를 받아준 산파 해거티 할머니까지 앤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앤이 그들에게 위로받는 건 그들이 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앤에게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고 첼로 연주를 들려주고 홍차와 쿠키를 대접하고 자신이 가꾼 아름다운 꽃밭을 보여준다. 앤의 일을 자기 식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아이의 얘기를 찬찬히 들어준다. 그곳에 가면 언제나 소소하더라도 확실한 위안이 있었기에 그들을 만나러 가는 앤의 발길은 언제나 가벼웠다. 자신이 흘리는 눈물을 주전자에 조금씩 모아 눈물차를 끓여 마시는 부엉이 이야기를 읽었다. 이 아름다운 그림책 속 주인공은 추운 겨울과 홀로 떠있는 달이 친구의 전부인 부엉이. 고독한 부엉이는 외로운 것들에 마음이 스칠 때마다 눈물을 뚝뚝 흘린다. 앤이라면 이 외롭고 쓸쓸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상상한다. 친구야, 널 위해 흘린 내 눈물로 만든 눈물차야. 아직 따뜻할 거야.
인디언 말로 친구란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란 뜻이다. 어려움에 빠지고 나서야 우리는 누가 나에게 튼튼한 밧줄을 던져주는 친구였는지 알 수 있다.